자, 오늘 여러 나라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 강의에 제 나름대로 주제를 한번 잡아본 게, 여러분들 그 후발의 이익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후발의 이익. 후발의 이익이라는 건 뭐든지 뭐 신산업이 됐든 신기술이 됐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그걸 보고 뒤에 뒤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을 선발자,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죠. 퍼스트 무버. 그래서 보통 경영학에서는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선발자 이익을 first movers advantage라고 하고, 그걸 보고 시행착오를 다 보고 천천히 움직인 사람들이 누리는 이익을 통상 후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second movers advantage. 오늘 제 강의의 약간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걸 제가 좀 강조를 할 텐데 한번 머리에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 정보, 한마디로 해서 일단 지식.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근대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들이 중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르네상스를 거쳐서 과학주의, 계몽주의를 거쳐서 이제 소위 시민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거치고 이제 서구가 근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대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제일 앞서서 그런 것들을 이룬 나라가 어디죠? 영국이었죠. 이제 영국. 영국은 일찌감치 대륙에서 서로 전쟁, 경쟁하는 사이에 섬나라라는 장점을 이용해갖고 1600년대 이미 정치혁명을 벽면에 걸쳐서 해내고 1700년대 그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는 영국이죠.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이제 정치적 혁명을 피를 흘리면서 치열하게 겪었던 나라가 어딥니까? 프랑스잖아요. 그죠? 프랑스. 제가 이것도 좀 대비를 할 텐데, 영국이 걸어왔던 길, 프랑스가 걸어왔던 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강조하게 될 독일이 걸어왔던 길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국가 전략이. 그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쪽 영국, 프랑스, 대비해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신성로마 제국은 오늘 이제 나라로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 독일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나라로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분리된 일종의 영방 국가로서 신성로마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0년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가라는 의미를 빨리 상대적으로 했던 서유럽의 영국, 프랑스를 우리가 퍼스트 무버, 처음 움직인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제 뒤이어서 생기는 이제 독일, 그 다음에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했던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따 우리가 후반에서 하게 될 동아시아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국이나 이 서유럽이 피 터지 가면서 했던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을 뒤이어서 이제 받아들이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후발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들이 뒤늦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웠는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비록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 후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나라 전략을 끌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오늘 좀 착안을 해가지고 역사를 보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부터 한번 볼게요. 영국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한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최강국으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 이제 1800년대 초에는 영국이 치렀던 전쟁이 이제 뭐라고 그랬죠? 대륙에서 일어났던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면은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뭐 나폴레옹하고 전쟁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스톱이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발전을 내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1800년도 초에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영국을 쳐부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라 그랬죠? 대륙 봉쇄령을 했다 했죠. 근데 영국은 그때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공산품을 유럽 대륙에 수출하고, 이제 도시에 모여든 근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유럽으로부터 뭘 받았다? 수입을 했다? 식량, 곡물을 수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나폴레옹이 그걸 막아놓으니까 영국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부터 유럽을 떠나서 오히려 더 해외로 막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아메리카하고도 더 활발하게 하고 아시아로 들어와가지고 인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공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륙 봉쇄령이 오히려 또 그런 부산물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면 영국이 그 나폴레옹하고 전쟁도 하면서 산업혁명을 한참 그 진행을 하면서
정치도적인 발전도 상당히 이루어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보면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영국의 그 시절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 소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찍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산업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도시에 막 공장이 생기면서 시골에 있던 농부들이 도시로 막 몰려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요인이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클로즈 운동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하나는 무작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땅에서 지주들이 이제 이건 내 땅이야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다 철책을 치면서 양을 키우면서 농부들을 1차적으로 쫓아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산업혁명이 도시에서 일어나면서 막 땅들이 별 규칙 없이 돼 있던 것 같다가 이제 농업 생산을 많이 일으켜야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식량 생산을 농촌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하려면은 나중에 우리가 미국도 보고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공장 노동자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밀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백업을 해줘야 되냐면은 시골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영국에서 농업혁명도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주들이 막 내깔겨졌던 땅들을 갖다가 다 구획을 해가지고 식량 생산, 그 가축 사료 만드는 칸막이를 다 하면서 거기에 잔류하게 된 농부들은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은 다 도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인클로즈 운동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양들이 농촌에 있는 그 농부들을 쫓아냈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 진행할 때 이제 지주들이 땅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땅을 가지지 못한 농부들이 쫓겨난 두 가지, 2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와가지고 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기계화된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때는 뭐 그 유아에 대한 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하니까 어린애들이 전부 다 학교 안 가고 공장에 와서 일을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또 하다 보니까 공장이 도시에 막 밀집을 하다 보니까 온갖 매연들, 공해가 막 생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사는 아파트 비슷하게 밀집된 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슬럼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노조나 노조들의 뭐 조건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졌던 그런 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모여서 어떤 자본주의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이제 돈을 가진 자본주들이 만든 공장에 고용이 돼서 일하면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자본주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트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임금을 싸게 하고, 그죠? 근데 농촌에서 몰려오는 근로자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협상권이 없고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런던의 어떤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영국에서 정치적인 그 이슈가 일어났던 거는 그 지주하고 산업자본가. 영국의 산업혁명에 1차적으로 그 주동이 됐던 사람들은 제가 젠틀이라고 하는 계층이라고 그랬죠. 젠틀이. 젠틀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에서 그 자기 땅들을 가진 소위 지주계층. 그 사람들이 이제 발전해서 젠틀맨이라고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이제 지주계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 이렇게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위 산업자본가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방의 농업을 중심으로 생겨난 상층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도시의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새로운 계층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의회 전통이 상당히 일찍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의회가 있으니까 의원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선거구거든요, 선거구. 지금 우리나라 국회도 지금 이제 뭐 정치법을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게 선거구 조정 문제거든요.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항상 그 의회 정치에 있어서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영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선거구가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각 지역마다 의원들을 뽑겠죠, 이죠. 근데 이때의 선거구는 어떻게 획정이 되어 있었냐면은 땅의 그 분포에 따라서 그냥 획정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모였다 그랬어요? 도시로 모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선거구가 뭐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역 그 면적 이런 걸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 수 중심으로 선거구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영국의 선거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로 가버렸고 도시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져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 기준으로 선거구가 돼 있으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는 데서 의원 2명 뽑고 런던 같은 데는 한 구역에 뭐 10만 명 이래 모여 사는데 거기에 2명 뽑고 이런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는 부패 선거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잘못 획정된 선거구를 바꾸자고 누가 주장을 했겠습니까? 이 두 계층에서. 산업자본가가 주장을 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도시 기반으로 있는 사람들이고 지주들은 농촌 기반으로 있는 사람들이니까 농촌 기반으로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다 떠나갔어도 면적 기준으로 선거구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농촌에서 훨씬 더 의원들이 많이 배당이 됐겠죠. 그러면 농촌에서 의원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자기네들 주장을 관철시키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자본가하고 지주들 간에 서로 논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선거구가 이제 인구 비례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인구 비례로.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인구 비례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쪽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까? 산업자본가가 주장했던 대로 당연히 도시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 그 선거구가 많이 배정이 되고 그 선거구에서 의원들이 배출이 되니까 도시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때 또 이제 한 번 더 또 논란이 붙는 게 뭐냐면 곡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곡물법이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륙에서 곡식을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곡물이 싸게 수입이 되면 자기네들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이제. 그러니까 지주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곡물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붙이도록 한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이 자기가 생산한 곡물하고 싸게 들어오는 외국하고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법이었던 거예요. 몇백 년간 이어져 온 거지. 근데 이제 산업자본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을 먹게 살게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는 싼 곡물에다가 높은 관세가 붙어 있으니까 그 빵값이나 밀값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이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더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산업자본가들이 주장을 하기를 내가 데리고 있는 공장 근로자들이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곡물값이 너무 비싸니까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더 많이 줘야니까 자기 부담이 되니까 이걸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걸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생겨난 산업자본가청이 이제 이기면서 1차적으로 정치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개혁을.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지주하고 산업자본가 수로 상층에 이제 서로 일종의 그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지하고 지주 이런 사람들 그였다면은 이 시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도시에 형성하게 된 소위 하청 평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하고 도시에서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해갖고 선거구가 도시에서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도시에서 더 많은 의원들이 배출이 되죠. 근데 그 의원들을 배출하는 힘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의원, 도시에 살고 있는 기층 민중들이잖아요. 근로자들. 그 이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대응해가지고 지주 산업자본가 소위 신흥 부르주아지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열악하게 살고 있고 너무 저임금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제 노조라는 거를 이제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의원을 뽑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성인 남자의 한 3% 정도만 투표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통 선거가 아니고 불평등 어떤 선거였거든요. 보통 선거가 아닌.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게 입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됐던 이 운동을 이제 우리가 통상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차티스트 운동. 이건 한번
우리가 역사하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차티스트 운동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걸었던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주장하는 어떤 그런 헌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차트라고 했거든요. 차트.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프랑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는 항상 그 혁명이라는 과정, 그 소위 그 피를 보는 어떤 투쟁 과정을 해서 갔다라고 하면은 영국은 이때도 노동자들이 자기네 것들을 주장을 했지만 어떤 그 소위 그 혁명적인 어떤 피를 수반하는 그런 투쟁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소위 수백만 뭐 사람들이 수십만 사람들이 런던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소위 차트라고 하는데 인민헌장이라는데 자기 요구 조건을 써가지고 청원을 했어요. 청원. 그러니까 소위 그 정치를 맡은 사람들한테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소위 청원. 그걸 갖다가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차트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를 해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무슨 혁명적인 게 아니고 이제 수십만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데모 형식으로 하면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차티스트 운동, 청원.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이래 보면은 그 피를 부르는 약간 투쟁적인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의회 정치 전통이 있었고 1600년대 이미 그 정치혁명을 통해서 의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십만이 모인 군중 근로자였지만은 어떤 피를 부르는 폭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청원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요즘 이제 소위 그 보고 있는 그 뭐 노조나 여러 가지 근로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던 1차는 주로 선거법 개정, 부패한 선거구를 폐지하고 그 공물법을 폐지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이때 이제 근로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소위 차티스 운동. 이때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선거에 자기네들이 참여하게 하고 자기의 의사를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고 이때는 그 운동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소위 상층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근로자들을 이제 소위 먹고 살게 해주는 그 변화를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겠고 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공장법, 뭐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이 만들면서 소위 근로자들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한 이제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학 작품 같은 거를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를 정확하게 한번 좀 문학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이 찰스 디킨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찰스 디킨슨 작품 중에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당연히 잘 아시는 게 그 뭡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있죠, 이제 스크루지 나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령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안 있고 점점 다가가는데 그런 거 한번 되새겨보는데 좋은 작품인 것 같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유산이라고 해서 영화로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 이 시대를 좀 이해하는 데 좋고 특히 이 시대의 주 계층으로서 이끌어왔던 젠틀이 있잖아요. 젠트리층들의 양면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젠틀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가진 부를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도 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갑자기 돈을 번 졸부 같은 사람들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뭐 노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때는 정말 노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역사상 맞이하게 되는 자본주의 상황에서, 그죠? 그 소수의 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부는 집중되는 상황에서 밑에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 근로자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생존권,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노동운동이었고, 그것이 이제 노조가 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제화되고 규칙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노조운동은 차원이 좀 다르죠, 이죠? 이때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초반에 이루어냈던 이 사람들이 선발이잖아요, 선발.
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를 이루었던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산업화 역사가 뭐 근세 한 5, 60년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배웠던 선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후발로서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면서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역사에서 보면은.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런 변화를 이루어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국 역사를 읽다 보면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본가들은 월급 작게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많이 공급되면 임금이 싸지잖아요. 이제 싸지고. 또 그러고 이때가 일어났던 게 그 나폴레옹 전쟁이 1805년에서 1812년 정도까지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럼 영국도 아무래도 전쟁에 많이 참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이 이제 그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함으로써 끝나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근로자가 더 늘어났죠, 이제. 그럼 근로자가 더 늘어나니까 임금은 더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한 이제 근로자들이 이놈의 기계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나서가지고 기계를 이제 두드려 부수는 거예요. 그 기계 파괴 운동,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이제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극렬하게 이제 풍토에 이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운동을 이끌었던 리더 이름이 네드 러드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동했다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이런 운동도 있었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광장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했던 우리의 그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차티스트 운동 2차에 걸쳐서. 근데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나라인 게 이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때 당시로 보면은 프랑스의 예를 비춰보면은 폭력적으로 가기가 상당히 십상이일 것 같은데 전혀 폭력적으로 안 가고 자기의 권리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청원 운동 형식으로 일어났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하고 우리가 프랑스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그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 영국은 그 일찌감치 그 의회의 전통이 있었고 1600년대 100년에 걸쳐서 어떤 정치 혁명을 이루어냈잖아요. 그죠? 그런 바탕에서 이제 이런 것도 갈 수 있었고 제가 또 생각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측면은 이게 가능했던 게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2000년 전에 로마 문명이 그 놀라운 어떤 통치 시스템과 문화를 유지했던 게 너무 놀랍다고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우리가 로마를 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게 로마 도시 중심으로 그 지배층들이 주로 사는 건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그럼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지배층이 산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많아봐야 한 수백만 됐겠죠. 인구가. 근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위에 뭐 지금의 유럽을 다 아우르는 갈리아 지방, 그 다음에 동부, 그 다음에 이 북아프리카 위쪽, 뭐 이쪽 소아시아 쪽 다 자기 제국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걸 속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집트 이런 데서. 그래서 엄청난 뭐가 들어옵니까? 세금과 자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문명도 그렇게 찬란한 걸 2000년 전에 가능했던 이유가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자원들이 들어오는 경제적 풍요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로마 때 보면은 그 놀라운 목욕 문화, 뭐 수도교, 인프라스트럭처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이래 가능했던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1800 한 40년에서 50년 사이단 말이죠. 그러면 1760년에 시작된 산업혁명이 그 100년을 지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는 뭐 영국 이럴 때 보지만 다른 나라 역사에 보면은 우리 아시아에 와서는 그 중국하고 아편전쟁 하고 나서 중국에 엄청난 아편 팔면서 은 가져가고 아시아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엄청난 식민지에서 엄청난 자원이 들어갈 때거든요. 영국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살긴 살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자원이 영국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았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폭력적으로 안 갑니다. 그죠? 가능하면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뭔가 도출하는데 영국 사람들의 뭐 일정의 기질도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나마 영국이 소위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세계 최대 강국으로서 어떤 그런 경제적 물질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폭력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안 하면서 점진적인 정치 변화를 이루어내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20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보통 선거, 우리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게 참여 비율인데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한 5%, 7%, 16%. 그래서 지금의 보통 선거는 사실 1928년에 가서야 달성이 돼요. 서서히 이래 온 거죠, 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 투표제도 우리는 뭐 사실 해방 후 이후에 바로 이거로 갔지만은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들었던 나라들은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수십 년에 걸친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거죠. 지금의 제도를. 또 보면은 그러니까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날 때 또 기껏해야 16%, 28% 정도밖에 투표나 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것도 1900년도 들어와가지고 이때는 여자들은 아예 참여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루어냈던 건 1928년이 됐어야 보통 선거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만든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많이 이제 여러 나라에 그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안 됐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1948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자유주의 운동이 막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1948년에 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마르크스가 런던에서 소위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럽에는 유령이 배회를 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배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영국이나 이제 각 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소위 산업 자본주의 세계에서 소수의 어떤 자본가들은 엄청나게 발전한 데 비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도시민들은 근로자로서 엄청나게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켜본 마르크스와 그의 절친 엥겔스. 마르크스는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제 파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가장 성하게 일어나고 런던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공산당 엥겔스와 같이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했죠. 이 사람이 이제 뭐 주장했던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사회는 단계를 밟아서 발전한다. 처음에는 원시 공산사회, 그 다음에 고대 노예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기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근데 자기가 보니까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근로자 하는데 소수의 자본가는 엄청나게 잘 살고 다수의 근로자들은 엄청나게 열악한 조건에 사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봤냐면 이 사회는 이 체제는 도저히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체 모순에 의해서 붕괴가 될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소위 상층부 부르주아지 계급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무상 계급하고 계급 투쟁에 의해서 소위 소수가 지배하는 부르주아지의 자본주의 체제는 멸망하고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근로자 계급이 지배를 하는 소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공산당 선언에 하면서 그것을 어디에 써냈다?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제 담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 이론에 따르면은 사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은 당연히 소위 아주 고도화된 자본주의 체제를 거쳐야 되죠. 이죠. 그럼 일어나려면 이 사람이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공산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서 일어나는데 이 이론 체계는 전혀 안 맞죠. 어떻게 보면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또 유럽을 또 확 또 하면서 특히 이제 지식을 가진 상층부 지식인들한테 상당히 이게 많이 했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독일 이야기할 때 할 텐데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주의 운동에 의한 어떤 자치정부를 실현했던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87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냈던 이걸 소위 우리가 파리 코뮌이라고 합니다. 파리 코뮌.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 이거는 완전히 그 소위 근로자 평민 계층이
새로운 어떤 자치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통치하는 어떤 그런 기구를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 가지만은 최초의 어떤 사회주의를 실현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오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인 어떤 사회주의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사업을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인데 이 자본주의 체제로는 도저히 지탱 가능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다수의 근로자와 소수의 자본가가 공존하는 어떤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스코틀랜드 지역에 이렇게 아주 새로운 어떤 공장 형태를 지으면서 또 복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춘 일종의 사회주의를 협동조합 비슷한 형태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근로자들이 오면은 아주 훌륭한 복지 시설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근로 시간도 그때 당시로는 획기적으로 하루에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청결한 이런 걸 유지하고 해서 일종의 사회주의 실험을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불행하게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상당히 인상적인 말이 나는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이 사회주의를 하면은 모두 다 멸망한다. 자기가 실험을 해보고 사회주의라는 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실제로서는 실현시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제 그걸 한 거죠. 왜 이제 이게 실패를 했냐면은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고 복지 지정을 해주고 이랬는데 그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도 안 했던 도시 불황화나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속에서 좋은 것만 막 하려고 하지 제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선의로 하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의와 그런 걸로 움직이면 사회주의가 실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막 도출이 되니까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내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를 자기 나름대로 실현해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미국 텍사스로 이주해가지고 그런 운동도 있었고 이때 이제 협동주의 운동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지식인들은 자본주의가 막 한편으로는 발전을 하는데 자본주의가 초래한 또 그 자본주의가 가져온 그 암의 부분, 어두운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랑스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프랑스 과정을 우리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제 그 혁명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황제에 침하면서 유럽을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켜가지고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마지막 워털루에서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 시대는 끝나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또 걸어가는데 또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어났던 혁명이 두 차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 그 다음에 1848년에 있었던 2월 혁명. 2월 혁명에 의해서 이제 또 제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역사를 보면은 이상적으로 갔다가 또 반동이 일어났다가 또 이상적으로 갔다가 반동이 일어났다가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혁명을 또 거치면서 또 제대로 잘 가야 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삼촌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나폴레옹처럼 나라를 구하는 어떤 영웅이 돼야 되겠다는 그 영웅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래서 2월 혁명이 끝나고 이제 또 국민들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혁명 과정을 자꾸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혼란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안정에 대한 희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혁명이나 이런 피를 보는 과정도 이제 싫다. 이제 좀 누군가가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확 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해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 3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처음 들어와가지고 투표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2공화정이라고 그래요. 제1공화정은 프랑스 혁명 후에
바로 그 제1공화정이고 제2공화정이 되는데 또 이 사람은 바로 또 연이어서 국민투표에서 뭐가 된다? 황제가 됩니다. 황제. 그래서 이제 제2제정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잘한 정책으로는 이제 뒤이어서 영국을 보면서 우리도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업을 막 부흥을 시킵니다. 상당히. 산업을 상당히 부흥시키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역할도 상당히 하고 뭐 영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하면서 무역을 확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자기 삼촌을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고 영웅주의다 보니까 뭘 많이 일으킨다? 전쟁을 막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 뭐 대표적인 게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말기였는데 1856년에 우리가 프랑스하고 싸운 전쟁이 있잖아요. 1866년에 병인양요이죠. 저 강화도에서 프랑스하고 붙은 거. 그것도 이 사람이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전쟁을 대외적으로 일으키면서 잘했던 거는 대내적으로 프랑스 산업을 일으키고 발전하게 했던 건데 또 대외적으로는 자기 삼촌 나폴레옹을 본받아 가지고 한번 일으켰다가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나라 국력을 또 쇠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한번 좀 역사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폴레옹 3세입니다. 이게 파리잖아요, 이제 파리. 이게 파리가 지금 이렇게 위에서 찍은 건데 이때 이제 파리를 갖다가 도시 재개발을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오스만 남작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중심 요 광장을 통해서 방사선으로 엄청나게 큰 도로로서 이렇게 파리가 돼 있거든요. 뭐 건축을 하신 분들 잘 알 텐데 이렇게 갔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부적으로 산업을 일으켜고 살기 좋은 프랑스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구도시다 보니까 되게 이제 살기도 어렵고 복잡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 갖다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원인도 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워낙 혁명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부터 뭐 2월 혁명, 3월 혁명 막 일어났거든. 그때마다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정부군하고 대치를 했냐면은 서로에 숨어가지고 앞에 바라크 같은 거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그 숨어가지고 막 대치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길을 작은 이 소로로 만들어 골목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일어나는 데모나 이 소요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대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마한 도로들을 다 이쪽으로 구역 단위로 묶어버리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큰 데는 아주 대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데 와서 만약에 데모를 하면은 진압하기도 편리하잖아요. 군인들이 가기도. 그런 목적이 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를 보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사선으로 이렇게 도시가 되고 이는 오래된 구도시여가지고 여기는 손을 못 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현대식 건물은 저쪽에 뭐 아주 저는 안 가봤는데 그 라베방스라고 하는 아주 큰 지역을 따로 만들어 그거는 현대식 건물로 상업시설로 가고 여기는 다 보호를 하는데 그래서 고층 건물도 못 짓고 이렇게 대로로 만든 거는 이제 너무 자주 일어나는 그 데모와 소요, 혁명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도 들어가서 이 사람 시대에 하여튼 이렇게 그 프랑스가 상당히 발전도 하면서 도시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대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힘들어진 것도 동시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나폴레옹 3세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비스마르크, 이제 독일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뭐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그 크림 전쟁. 크림 전쟁은 러시아하고 프랑스, 영국이 붙은 전쟁이고, 그 다음에 뭐 독일하고 또 전쟁도 하게 되고, 또 옆에 있는 그 이탈리아 독립에 또 관여해가지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도 하고, 또 멀리 있는 멕시코에도 전쟁을 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전쟁도 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국력이 상당히 또 세지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독일하고 프로이센하고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게 이제 뭐 서로 한담을 하는 것 같지만 포로로 지금 잡힌 상태예요. 포로로 생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870년에 이제 프로이센한테 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이제 자기를 끝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독일 이야기 할 텐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이 그 프랑스하고 전쟁에 이기면서 1870년에 너무 나라, 여기 어디냐면 그 절대 왕정의 표시가 뭐라 했어요, 프랑스에.
베르사유 궁전. 그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지고 독일 프로이센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독일의 독립,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하는 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독일한테 프로이센한테 져가지고 그 프로이센 사람들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독일 제국이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 빌미도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제 프랑스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에서 했던 독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재밌고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독일이. 그래서 이때 그것도 보지만 독일의 전반적인 역사를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죠. 자, 독일 이야기는 제가 계속 이때까지 했어요. 했는데 독일이란 이름으로 안 하고 뭐란 이름으로 했죠, 제가?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계속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를 합시다. 자, 중세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쪽 그 발트해 연안에 있던 게르만족이 대거 유럽으로 돌아가지고 중세가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갔는데 그 프랑크족들이 이제 이쪽에 근거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분리가 된 게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를 갖다 그랬죠. 그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그 근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게르만족은 장자상족이 아니고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형제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걸 그랬다 했죠. 그래서 게르만족의 후예들은 시간이 가면은 땅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프랑스도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렇게 덩어리로 가고 영국은 이렇게 덩어리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1400년대에 있었던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1300년대에 있었던 100년 전쟁을 하면서 여는 그래도 평평한 땅이고 이러면서 분리되어 있던 지역으로 가긴 갔지만은 이 나라하고 100년에 걸쳐서 전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동질성을 회복해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는 전체적인 나라의 전체적인 걸 끌고 갔는데 여기는 962년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교황이 오토 황제에게 당신이 소위 로마 황제를 대신할 수 있는 걸 주겠다 하고 신성 로마 황제라는 걸 줬다 그랬죠. 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나라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랬죠. 제국처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나라, 이게 이제 그 시절에 이 지금의 독일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는 게 다 제국국들이었거든요. 조금 조각조각 난 나라들의 연합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전부 다 통할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오토 대제한테 당신 여기 전체를 갖다가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당신이 여기 전체의 황제가 돼 라고 해준 게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962년에. 그러다 보니까 나라 체제가 프랑스나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서 좀 독특하잖아요. 여러 조각이 난 나라인데 거기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 연방 대통령 비슷하게 오토 보고 당신이 황제해. 그 대신 나라는 막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어. 이런 독특한 체제로 이제 가게 된 게 신성 로마 제국이란 말이죠. 그죠? 신성 로마 제국.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여기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황제를 오토 대제 이후에 어떻게 뽑게 갔다 그랬죠? 여기에 있던 티롤이라고 하는 데 있던 오스트리아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제 황제가 배출이 됐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뽑는 거는 이 중에 흩어져 있던 제후국 7개 강한 데에서 그 소위 선제후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선출한 사람을 황제로 옹립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오스트리아에 있던 합스부르크가에서 황제가 선출이 되면서 계속 이어져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꼬르 합스부르크가 비슷하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통일된 강력한 나라가 만들어지면 이쪽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조각조각된 나라로서 유지를 되도록 이쪽에서 헤쳐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종교전쟁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그 정책을 이해하고 여기가 막 한 300개 정도로 분립된 영방국가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한 40개 정도로 된 이제 나라들로 됐는데 그 나라들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줬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빈 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빈 회의에서.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여기에 처음으로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라인 동맹. 예,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이걸 지배하던 소위 합스부르크가를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신성로마 제국이란 체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기에 라인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일종의 꼭두각시 정부 비슷하게. 라인 동맹이라는 걸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합스부르크가 신성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망하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간 상태인데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이제 소위 한 40개에 해당하는 영방국가 이 개념은 좀 이해하시라 그랬죠. 연방이 아니고 영방입니다. 영방. 독일 글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방국가. 그러니까 연방하고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연방은 미국이잖아, 미국.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들이 연합한 합중국. 그건 연합국이란 말이에요, 연합국. 그건 연합이란 말이죠, 연합.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각 주들은 법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독립된 나라나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딱 합의를 해서 뭐냐 하면은 연방 정부를 만들어서 연방 정부한테 전체적인 대외적인 외교권이나 뭐 다른 나라하고 관계나 세금을 걷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권리를 다 준 거예요. 근데 영방은 뭐냐면 하나의 나라 자체가 독립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방에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황제잖아요, 황제. 근데 그 황제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실질적인 미국의 연방의 대통령처럼 어떤 그런 권한이 없어요. 뭐 다른 나라하고 대표를 해서 내가 외교를 맺는다, 무슨 세금을 매긴다 이런 게 없이 약간 상징적인 존재면서 영방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국가가 거의 독립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체제. 이걸 이제 느슨하게 묶어주는 게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황제고. 연합은 뭐냐 하면은 개별 주들이 있는데 이걸 강력하게 묶어주는 연방 정부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의 국가로서. 물론 이제 여기도 미국도 예를 들면 텍사스 주가 그런 요즘 움직임도 있다는데 우리는 연방에 안 들어가고 독립하겠어. 해가지고 주에서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연방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연방은 사실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느슨하게 엮어주는 게 이제 신성로마 황제 체제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40개 정도가 이제 분립이 되고 있던 거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나폴레옹 전쟁 때 두 가지가 전파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일어났던 소위 자유, 평등 이런 사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소수의 왕과 귀족들이 통치하는 그런 전제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된 그런 자유주의 국가로 가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한쪽에서 일어났고 또 이제 프랑스를 보니까 프랑스라는 국민 의식으로 전체 뭉친 국민 개병제, 징병제에 의한 국가 체제를 보면서 우리도 프랑스처럼 우리 민족끼리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네 하는 민족주의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이 연방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소위 이쪽 지역에서도 민족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라인 동맹이라는 걸 갖다가 이 비록 꼭두각시였지만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어떤 면에서 좋다 그랬어요? 영방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물자를 수출한다라면은 열 나라를 지나면 열 나라를 지날 때마다 뭐가 본다? 관세가 붙고 물류하기도 어렵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라인 동맹을 통해서 해보니까 세금이 하나로 돼 있고 이렇게 해보니까 물자도 엄청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좋은 거라 경제적으로.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1834년에 관세동맹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관세동맹. 라인, 이것서 역사에서 이제 그런 걸 좀 알아주세요. 라인 동맹을 경험하고 나서 관세동맹이라는 걸 이제 맺게 됩니다. 이 독일, 그래서 우리가 독일 역사에서는 이제 이 관계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쪽 북쪽에서 1700년대 강력하게 일어났던 세력이 프로이센이라고 그랬죠. 프로이센.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프로이센이 처음으로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프리드리히 1세. 이제 프리드리히 1세. 1700년도 초에. 그 다음에 뒤이어서 진짜 프로이센을 강하게 만든 사람이 유명한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2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황태자 때는 아버지가 그래 싫어가지고 정치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문화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낭만주의로 살다가 자기가 황제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 이상으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사람이죠. 그 프리드리히 2세. 대표적인 계몽군주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군주는 일반 시민들의 공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프로이센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맡게 된 게 1800년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이 북부에서는 프로이센이 이제 이렇게 그 상당히 강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조금 이제 남부 쪽에 있는 이게 이제 소위 지금 바이에른 이쪽 경우. 그러니까 프로이센은 어디 중심이냐면 베를린 중심이었고, 이쪽은 미넨을 중심으로 한 남부.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이제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제 그 소위 신성로마 제국이 북독일 연맹,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대. 남독일, 이 바이에른을 중심으로 한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자, 근데 이걸 이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독일 역사를 알려면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합시다. 오스트리아. 지금은 오스트리아 하면은 그 스위스 옆에, 독일 옆에 본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이제 오스트리아. 그죠? 수도가 됩니까? 비엔나. 이제 수도 조그만 나라인데, 이때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면 어떤 나라였냐면은 하나의 연합체 비슷했어요. 신성로마 제국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밑에는 민족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물론 요 위에 있는 제가 말했던 위에 프로이센, 남독일 연맹 이쪽은 국민들이 거의 게르만족. 이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지역에서는 물론 오스트리아 이쪽에는 독일 사람들이 많았겠죠. 한 20%. 그다음 80%는 다 다른 민족이었어요. 뭐 당연히 헝가리는 무슨 족이라 했어요? 마자르족.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헤미아, 체코죠, 그죠? 체코하고 모라비아, 이쪽은 또 폴란드. 이쪽에 발칸 반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뭐 세르비아, 뭐 이쪽에 루마니아.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을 아우르고 있는 지역이 이때는 오스트리아였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이때의 오스트리아는 거의 동부 유럽을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독일의 그 독립운동이 크게 두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북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북독일 연맹, 그 다음에 이쪽에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게 이제 맞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센 중심으로 그 라인 동맹을 이제 벤치마크 해가지고 1834년에 관세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관세동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옛날에는 조각조각 나 있던 나라에는 물류 교류하기도 힘들고 이쪽에서 저쪽에 수출하려고 하면은 하다 보면은 물건값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자나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근데 관세동맹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경제가 부흥을 하고 막 발전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제 그 사람이 1862년에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가 등장하고 그 1848년에 독일에서도 그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났었다고 그랬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소위 시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프랑스처럼 가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소위 그 황제나 이런 지배층들의 탄압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서 1862년에 프로이센에 이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이제 재상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사람을 우리가 통상 뭐라고 부릅니까? 철혈재상이라고 부르죠. 왜 철혈재상이라고 부르죠? 독일에도 그때 당시에 의회가 있었어요. 의회가 있었고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의회에 나가서 자기가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다수결이나 협상이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철과 피다. 철은 뭘 나타냅니까? 철은 철로 만든 게 무기잖아요, 이제. 무기. 혈은 피니까 군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의회에서 우리가 한가롭게 뭔가 토론하고 뭐 이러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무기와 군사,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이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독일을 통일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이 소위 신성로마 제국의 그 구분된 영방 국가들을 하나의 통일된 국민국가로 만들 건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서로 대립했던 주의가 뭐냐면은 비스마르크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북독일 연맹하고 요 남독일 연맹은 제가 뭐랬어요? 기본적으로 족속이 게르만족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인 게르만어를 쓰고 있었죠. 그죠? 근데 오스트리아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쪽 지역은 게르만족이 20%밖에 안 되고 80%가 다른 민족이니까 게르만어, 뭐 슬라브어, 뭐 언어들도 막 나눠져 있고 그래서 프로이센에 이제 비스마르크는 주장한 게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소독일주의. 그러니까 이때의 기준은 언어였어요. 같은 독일어를 쓰는 우리끼리만 통일을 하자 주의고 오스트리아는 뭘 주장했냐면은 우리까지 포함한 이 전체 신성로마 제국을 다 아우르는 큰 독일을 통일하자가 이제 맞붙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소위 소독일주의와 그러니까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가 통일의 방침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충만하지만은 자유주의나 어떤 민주주의 의식보다는 나라가 더 우선인 사람.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통일을 시킬 거냐 하는 거기 머리를 가득 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게르만족끼리 이렇게 남아 통일하는 게 낫지. 오스트리아까지 아우르게 되면은 민족도 복잡하고 이게 나중에 통일도 안 될 뿐더러 힘들다라고 판단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외교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오스트리아하고 1차 전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다? 제가 유럽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럽에서는 절대 슈퍼파워가 생기는 걸 다 경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로마 제국 옆에 있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서 하나로 통일된 강력한 세력이 생길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무슨 통일된 나라가 못 생기도록 프랑스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대독일주의를 주장하는 오스트리아를 일단 꺾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프랑스를 이겨야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이 자기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을 시키죠.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좀 보면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잘한 게 내부 정치도 상당히 잘했고 외교를 참 잘했어요. 이 사람이 외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면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848년에 프랑크푸르트 의회라고 하는 소위 시민들에 의한 자유주의 혁명이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실패했단 말이죠. 제가 얘기했던 프랑스나 영국 쪽에서는 그 성공했단 말이죠. 이제 시민혁명이 시민들이 주체가 된. 근데 이쪽 지역하고 동유럽 쪽에서는 대부분 실패했다 그랬죠. 러시아 쪽.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농노 해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늦어지면서 민주주의도 이쪽이 상당히 늦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독일도 그게 실패를 하면서 비스마르크에 의한 국가 주도의 소위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들어오면서 독일이 이제 소위 민간의 힘에 의한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돼 가지고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2차 산업혁명이 1800년대 후반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주로 전기와 중화학공업으로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그때 핵심이 되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일이 뒤늦게 산업혁명에 뛰어들면서 소위 먼저 했던 영국을 보면서 후발이잖아요. 영국에 비해서. 후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스마르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개인들 힘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영국에 비해서 한 50년, 100년이 뒤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돼 생각을 하고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싸우고 할 틈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위 의회에서 싸우고 할 틈이 없다. 우리는
철혈로 우리는 뭉쳐서 국가 중심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국가 중심으로 산업도 하면서 이 프로이센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가 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소위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의무 교육이 처음 시작된 거는 나폴레옹 때 프랑스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하게 시작이 된 데가 프로이센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이때 황제뿐만이 아니라 비스마르크는 우리가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 그 어린 애들을 의무적으로 다 학교 보내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실용적인 학문도 다 가르치게 하면서 국민교육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대학도 만들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때문에 그때만 해도 유럽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글 읽고 이런 문맹률이 그래 높지 않았는데 프로이센으로부터 시작된 교육열이 유럽에 확 퍼져가지고 이때 이후로 이제 유럽의 그 문맹률이 확 올라가게 된 다른 나라들도 막 따라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의 소위 국수주의적인 어떤 이것만 강조가 되는데 교육이 엄청나게 됐다는 거죠. 교육. 대학도 만들고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힘이 확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그러면서 철혈 정책이니까 군대를 상당히 강하게 만들었죠. 규율이 강한.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일 병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독일 병정. 그죠? 그리고 독일 축구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다른 나라 축구하고 좀 비교해서 굉장히 틀에 시스템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독일 병정이라는 이야기도 이때 이제 생겨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워낙 그 군인들을 징병제로 모아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갖고 질서와 규율이 잡힌 군대. 그래서 독일의 어떤 시스템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기계공업이 사실 세계적으로 제일 알아주는 것도 독일 아닙니까? 이제 화학공업 이런 것들도 이때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전쟁이 이기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프랑스 보불 전쟁, 유명한 전쟁, 1870년에 일어났던 보불 전쟁. 보불 전쟁이라는 게 이제 보는 프로이센, 프랑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입니다. 참 이때 이제 그 프랑스의 황제가 그때 누가 그랬죠? 그 나폴레옹 3세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워낙 그 전쟁을 막 일으키고 했던 사람인데 이때만 해도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을 얕잡아 본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전투에 참여도 하는데 너무나도 그 잘 훈련되고 준비된 프로이센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장에서 생포돼 가지고 이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서로 젠틀했던가 봐요. 잡힌 상태에서 서로 환담도 나누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재상한테 이제 잡힌 나폴레옹 3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국민제권을 해가지고 이 사람 퇴위하고 이제 망명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 파리까지 이제 함락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 프랑스 정부는 항복하고 나폴레옹 3세는 망명하고 끝났는데 그 소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시민 방위대를 만들어서 일어났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만든 자치정부를 뭐라 그랬다? 파리 코뮌.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아주 뜨거운 피가 있어요. 하여튼 시민들의 힘으로 뭔가 피를 부르는 걸 통해서 혁명을 이루어내고 나라가 어렵다라면은 같이 뭉쳐가지고 그 힘으로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센이 침범해 오니까 국민들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민 방위대를 해가지고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독일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의 가장 중심인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가가지고 아까 저 과정을 거친 몇십 년이 걸친 과정을 통해서 소위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독일 제국. 여기 이제 너무 나라 궁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근황하게 취한 상태에서 지금 한잔하고 맥주 한 잔씩 하고 이제 비렐름 1세를 초대 황제로 추대하는 그 상황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이때 당시에 이제 파리에서는 시민 방위대들이 또 일어나서 막 그 할 때였죠. 근데 독일 제국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면서 이 아까 말했던 마르크스나 사회주의 운동이 처음 일어났고 또 가장 활발했던 데가 어디다? 또 독일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 프랑스를 이기고 독일 제국을 성립시키면서 이제 그 소위 그 사회주의 운동에 의해서 자치정부인 파리 코뮌이 파리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또 독일로 돌아가 가지고는 이 프랑스를 지원하고 파리 콤뮌을 제압하는 또 프랑스 정부를 또 지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비스마르크 자체가 그 동유럽 쪽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자꾸 넣어졌던 거는 그런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은 나라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그걸 탄압하는 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상당히 또 역사에 남긴 걸 보면은 우리 지금 요즘 하고 있는 복지 중에서 4대 보험이 뭐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있잖아요.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비스마르크예요. 거기서 고용보험 빼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사회주의가 상당히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난 이유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하고 나서 파리 콤뮌을 제압하는데 프랑스를 지원까지 할 정도로 사회주의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날까를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런 운동이 들고 일어나기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사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그런 복리후생 제도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좀 살기가 괜찮아지니까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비스마르크가 소위 지금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과 같은 걸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